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내 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것저것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움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 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얘,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 나온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만.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기는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데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렸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기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꼴에 결혼한다고 축하해줬더니만 역시나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에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민이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에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갖은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 빌어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무용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요즘이에요. 벌써 한 해도 가기 시작하여 내년이면 곧 불혹이 된답니다. 오늘은 운동도 좀 할 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재력이면 재력, 외모면 외모, 학벌이면 학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전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귀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클라리넷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다고 늘 얘기해왔죠. 저 역시도 매 순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 저에겐 혼사짜리가 매우 많이 들어왔지만 부모님은 제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 천천히 시집가길 바라셨는데 시집가는 게 아깝다며 말이죠.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 벗어나는 게 두려워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지내왔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회사원 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실하고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이노 씨 너무 멋있지? 본인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 허락해줘요. 너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공부는 다 마치고 시집 갔으면 좋겠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에이, 시집 가면 공부 못하나? 이노 씨가 뒷바라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이 사람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뜻 결정해줘요.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한 적 있어? 없잖아. 부탁이야. 네가 그렇게 완강하다면야. 엄마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시집가면 너만 고생인데. 아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끝마치고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살림을 합치고 싶었어요. 저의 완강한 설득으로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었었죠. 결혼 준비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예쁠 거야. 내가 신부 정말 잘 골랐어. 당신같이 세상에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 에이, 너무 비행기 띄운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지. 난 안 예쁘면 절대 빈말 안 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언제나 옆에 있어줘. 자기는 꼭 외모 얘기만 많이 하더라. 내가 만약에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나랑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아니, 전혀. 난 외모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외모도 매우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안심해. 남편은 절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었고, 남편을 만날 때면 항상 공주가 된 기분에 언제나 들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귀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다며 레슨 신청을 한 친구였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였어요. 취미 레슨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진 일도 없었고, 저와 취향도 매우 비슷한 친구였죠.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인연 중에 정말 손꼽아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자부했어요. 언니한테 레슨 받는 날이 기다려져요. 결혼 준비 중이시라고 했죠?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 언닌 모든 걸 다 가졌네요. 그리고 착한 성품까지. 진짜 본받을 게 많은 언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에이, 아니야. 얼마나 호당미가 넘치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전공자 할 수도 있었겠다.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게 클라리넷이랑 잘 어울려. 이건 빈말 아니야. 고마워요, 언니. 예쁘단 말 언니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사실 다 뜯어고친 거거든요. 워낙에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어서. 어머,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그리고 성형이 뭐가 어때서 잘만 되면 좋은 거지. 너무 예쁘게 잘 됐는데?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되겠어. 분명 본판도 엄청 귀여웠을 거야. 분명하지. 내가 장담해.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좋은 거지. 취미 레슨을 하던 친구와 가까워져서 서로의 말 못할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고, 동생은 외모의 콤플렉스로 인해 저에게 전신 성형을 하였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마음씨도 그렇고 성격까지 너무 좋은 친구였죠. 저에겐 그런 부분이 전혀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와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되자 제 남편 될 사람까지 종종 모여 셋이서 밥을 먹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 제일 행복하면서 만족스러웠고, 이 행복이 지속되길 바랬어요.
아유, 이렇게 미인이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시는 건데, 자기 왜 얘기 안 했어? 자기만 오는 줄 알았네. 깜짝으로 데리고 온 거지. 여기 식당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해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인사해, 민지야. 내 신랑 될 사람.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 언니한테 클라리넷 취미 레슨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좋네요. 역시 예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어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까? 반가워요. 자주 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 정말 좋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셋이 모이는 날이 잦아지면서 친한 동생이 된 제 수강생은 제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정말 친동생이 생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과거 외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끔가다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언니, 나 폐소공포증 있거든. 엘리베이터는 언니 혼자 타야 할 것 같아. 걸어 올라갈게 나는. 미안해. 어머, 많이 심한 거야? 아니야. 같이 걸어 올라가자 그럼.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높은 층으로 잡았네. 어쩌냐? 아니야. 괜찮아. 난 걸어 올라가는 거 익숙하니까 내 걱정 말고 언니 혼자 올라가. 알겠지?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동생은 폐소공포증 얘기를 하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던 동생은 늘 사람들의 안주거리처럼 입방아에 계속 올랐고 심지어는 회사에서까지 왕따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내에서 가장 심하게 왕따를 당한 동생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전신 성형과 함께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를 했다고 했죠. 진짜 대단하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너무 고생했네. 이제 과거는 잊어. 고마워,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진작에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어. 그래도 지금에서야 언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나도 언니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사실 나 뚱뚱하고 못생겼을 때 언니 만났던 거 알아? 아마 언니는 못 알아보겠지만 그때 언니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내가 울고 있을 때 날 위로해줬어. 혹시 몇 년 전에 언니 학부 앞에서 울고 있던 나 기억해? 아마 언니는 기억 안 날 거야. 어머, 그게 너라고? 왜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지나가던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너였구나.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때도 귀여웠는데 참 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 어쩌니? 그래서 언니한테 꼭 레슨 받고 싶었어. 언니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거든. 그래도 이젠 괜찮아. 멘털이 단단해졌거든. 동생은 저에게 무한정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잘해준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제 마음이 더욱더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예전에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학교에서 나와 주차장에 가던 중 길에서 울고 있던 제 눈엔 그저 귀엽기만 한 여자아이가 그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너무 서럽게 울어 제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복을 했다니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보통 인연이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친자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귀한 인연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네가 드디어 내 신부가 된다니 너무 기쁘다. 평생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잘해줄 거야. 영원히 우리 잘 살아보자. 나도 잘할게. 우리 앞날을 축복해주는 이가 많은 만큼 아마 더 행복하게 살겠지. 항상 헌신적이게 나만 바라봐줘서 고맙고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영원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어요. 얼마나 행복한 신혼생활이었는지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답니다. 시댁에서도 절 극도로 예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던 찰나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타던 바이크를 같이 타다가 마주오는 차량에 뒤에 타 있던 제가 날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제 앞에서 부모님은 무척이나 슬프게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오래 지나 있었더라고요. 정신이 드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엄마, 너 잘못됐으면 따라서 가려고 했어. 아휴, 고맙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걱정 많이 했지? 근데 내 손이 왜 이래?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휴, 큰 사고였어. 너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손은 어쩔 수가 없었어. 방법이 없대. 한참이나 혼수 상태였던 제가 깨어나고 마주한 사실은 제 한쪽 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절대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절단에 동의하였고 전 그렇게 평생 장애를 얻고 살아야 했습니다. 악기를 하던 손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사랑하던 클라리넷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제 손이 없어진 이상 클라리넷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저만 온 게 아니라 제 남편까지 같이 왔고요. 중상을 입은 저와는 달리 가벼운 경상만 입었던 남편은 치료 후 바로 퇴원을 했었고 그렇게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제 손이 없어진 걸 알게 된 후 남편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가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땐 괘씸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저 하나만 깨어나길 바라고 바랬던 날들이었죠. 아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좀 집에서 쉬다가 가라니까. 하긴 너희 집이 이젠 거기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적응해 봐야지. 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요. 나 씩씩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힘들면 당장 전화해. 참을 필요 없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자네도 좀 힘써주게.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건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뭐
어쩌겠어요. 제 팔자인걸. 뭐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진 마세요. 장인어른 말씀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이 시간에 길 막히는 시간이라 얼른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 빨리 따라와. 자네, 진짜 미안해. 아니, 고맙고. 우리 딸 잘 돌봐주길 바랄게.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당장 연락 주고. 연락 주시면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아,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두 분도 좀 가만히 계세요. 가자. 병원 지겹다. 엄마, 연락할게요. 당신도 엄마 아빠 가는데 인사 좀 잘 드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병간호 해주신 건데. 당연히 딸이 불구가 됐는데 이 정도도 안 하는 부모님이 계시냐? 아, 시끄럽다. 나 진짜 지치니까 빨리 가자고.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 또한 지금은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얼굴은 수심이 그득했는데 더 이상의 불만을 만들면 가등이나 심적으로 힘든 부모님이 더 힘드실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퇴원 후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날 그동안 너무 걱정해서 놀랐나 싶기도 했고 이렇게 손이 한쪽 없어지고 나니 변했나 싶은 것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정확히 그날부터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절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런 모멸감도 느껴봤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가 온전히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거든요. 늘 공주처럼 대해주던 옛날과는 다르게 절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다했고 그런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장애인이면 연금 나오잖아. 빨리 등록해야겠다. 연금이라도 받아야지. 주차 같은 것도 혜택 보게. 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다니. 진짜 인생 모른다더니 왜 하필?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장애가 있을 게 뭐냐 진짜? 뭐? 지금 태어난 사람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나도 위로받아야 될 판국에 널 위로해야겠냐 내가?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한 건 나야. 널 어떻게 이제 데리고 다녀? 말 다 했어? 막말로 당신이 그날 드라이브만 가자고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오토바이를 끌어가지고는. 내 탓하는 거냐? 그래, 너도 누구라도 탓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건 네 운명이지. 나 보면 멀쩡하잖아. 네 팔자라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런 막말 못해서 아주 공주대접만 해주더니. 그래서 지겨웠어 나도. 지가 무슨 진짜 공주라도 되는 것처럼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손 없는 공주도 봤냐? 하녀도 못할 거야. 손이 없으니. 됐고 신랑이 하지 말자. 나 지금 가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 건드리지 마. 남편의 막말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나날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죠. 늘 밖으로만 놔둘던 남편은 어느 날은 저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그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 싶었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만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 전이니까 나 총각인 거 알지? 그냥 놔줘. 사실 여자 생겼어. 새 출발할 기회라고. 이제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냥 깨끗이 헤어져 주면 돼. 너랑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네 욕심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평생 나만 보고 살겠다더니 손 이렇게 되자마자 여자를 만나? 사람 속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 한창인 나이에 그럼 내가 장애인이랑 살아야 하냐? 너도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이제. 꼴랑 집 좀 사는 거? 그거야 나도 벌면 되는 거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 그리고 네가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한 이상 법적으로 나 깨끗하고 너만 나 깔끔히 놔주면 지금 만나는 여자랑 그냥 깔끔하게 결혼할 수 있거든. 그냥 나한테 피해 보상한다고 생각해. 네가 나 정신적 충격 준 건 사실이잖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는 거 자체가 충격이거든. 신혼 2개월 사고로 내 한 손을 잃자 재장가 간다며 짐을 싼 막장 남편이었어요. 전 그냥 남편을 놔주기로 결심했는데 어차피 변한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도 용기도 없었고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냥 제 삶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 붙잡을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 다 떠나가라 싶은 마음이었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조차도 이 삶과 안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날이 버티고 버텼던 때였거든요. 그래, 헤어지자. 당신 말대로 우린 법적으로 깨끗한 사이니 당신 붙잡지 않을게. 대신 나한테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 네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몰아넣었으니 말이야. 다신 볼 일 없도록 하자. 피차 뭐 엮인 게 없으니 그냥 몸만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손으로 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 부모가 내버려두진 않겠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사람을 내가 잘못 알아본 거지. 누굴 탓하겠어? 내 발등 내가 찍었지. 그래, 당신도 잘 살아. 뭘 말이 많아. 됐고. 그래도 내가 참고 너랑 살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둬. 근데 절대 참아지진 않더라고. 말이 되냐? 겉모습이 멀쩡해야 어딜 데리고 다니더라도 데리고 다니지. 난 하자 있는 것들은 절대 못 참아지더라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변치 말자고 다짐하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헤어짐의 아픔보다는 솔직히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고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클라리넷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들도 늘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친구들도 안타까워만 할 뿐 사실상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 시기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은 넘게 했지만 제가 혹여나 잘못될까 저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을 두고 이 생 쉽게 마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는데 엄마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노력하는 엄마를 위해 밝은 척 웃으며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같이 다닐 수가 있어? 너 연락도 안 되던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나네.
진짜 세상 좁다. 나 민지랑 재혼했어. 알지? 네 절친한 동생. 네가 또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네. 너 덕분에 민지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혼하게 됐어. 아니, 초혼이나 다름없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민지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왜 그랬는지 그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뛰쳐나갔고 너무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 엉엉 울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택시를 타고 전남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남편과 동생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전 그 즉시 동생과 남편에게 따져묻기 시작했고 순간 동생이 절 끌어안더라고요. 형님, 이제 형님인가? 내가 하는 거 잘 지켜봐줘 언니. 절대 실망시킬 일 없으니까. 지금이야. 잘 봐. 남편의 재혼녀, 즉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생이 절 덥석 앉자 온 집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또한 재혼녀가 절 끌어안으니 놀랬고 그때부터 재혼녀가 내뱉는 말들은 저와 전 남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정말 기갈나는 말이었죠. 이제 정체를 밝힐 땐가? 언니한테 연락 안 그래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속은 거야. 알아? 재혼? 초혼? 웃기고 있네. 넌 나한테 노란한 거라고. 나 모르겠어? 유민지. 아니, 전 이름은 유성은. 당신 회사의 그 뚱순이 유성은. 당신이 매일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내 욕하고 나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뭐? 유성은? 그 뚱녀 말하는 거야? 거짓말 마. 얼굴이랑 몸이 이렇게 다른데 무슨 네가 유성은이라는 거야? 회사에서 당신이 주도하는 그 집단 따돌림에 상처받고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와 전신 성형했어. 그리고 복수를 꿈꿨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던가? 하필 내가 좋아하는 언니의 예비 남편이더라고, 네가. 언니 때문이라도 복수를 접어야 하나 싶었어.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웬걸? 너랑 언니 사고 소식 듣고 언니 이렇게 되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어. 근데 역시나 넌 외모를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던 언니를 가차없이 버리더라? 그리고 난 결심했지.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날 위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결혼 선물로 이 집도 내 명의로 해줬지 아마? 고마워. 잘 받을게. 당신 때문에 전신 성형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에 비해 세 발의 피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지 뭐. 또 차 사줘서 고맙고. 그래도 외제차라 그런지 꽤 값이 나간단 말이야. 이제 넌 나한테 버림받은 거야. 가차없이. 남편은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틈을 타 남편에게 접근했고 외모가 우선인 남편은 예쁜 동생을 보고 다시금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본인은 호적상 깨끗하지만 재혼인 걸 감안하여 집이며 차며 아주 갖다 바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모든 걸 본인 명의로 해놓은 뒤 남편을 제가 보는 앞에서 뻥하니 차버렸답니다. 정말 대반전이었고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질렀고 말이죠. 니네 쌍으로 짰지? 날 갖고 놀아?
집이랑 차 당장 내와. 절대 못 줘. 너도 나 속였잖아, 이 뚱녀야. 네가 걔였어?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의심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해서 집도 차도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언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네가 오토바이만 타자고 안 했어도 언니가 이 지경이 됐겠니? 그래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인성 안 변하지? 나이 처먹고 회사에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같은 놈이 변하겠냐? 언니는 너한테 아까운 존재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언니, 가자. 절대 이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마. 언니가 100배 1000배 아까우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성형 전에 널 힘들게 했다던 인간이 저 인간이었어?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외모만 중시하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바보야. 아니야. 언니 덕분에 그래도 나 많은 용기를 얻었어. 언제 복수하고 터트리나 했더니 딱 시기도 좋았고. 이제 저 인간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이 나쁜 인간아. 넌 내가 절대 이대로 순순히 놔주지 않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뚱순이의 장애인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러니 서로가 알아보고 친구가 된 거겠지만. 눈물이 정말 흐르다 못해 넘쳐났어요. 타인이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전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세게 날려버렸어요. 그동안의 분노가 많이 쌓인 덕분인지 남편은 제가 날린 뺨 한 대에 나가 떨어졌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한지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쁜 놈. 너 같은 놈이 진정으로 뉘우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네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 알겠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몇 명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던 거야. 모든 걸 외모로만 판단하는 놈. 이 정도가 약가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에 비해서. 이것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힌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수모? 그깟 이런 게 수모라고 하니?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 너란 인간 갱생되진 않겠지만 벌은 받아야 할 거야 아마.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갱생불가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행히 연락하는 사람을 만나 남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하였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게 회사인 남편에 대한 온갖 얘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보다도 더 부풀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 어떤 벌보다도 무서운 사람들에 의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사를 다니는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퇴사까지 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전 이날 일을 계기로 동생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었을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용기도 못 내고 살아갔겠지.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복수해주어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난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쩜 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니. 날 다 외면할 때 모르는 언니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잖아. 언니의 위로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텐 얼마나 힘이 됐는데. 그날 일을 계기로 더 사라지게 되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앞으로 내가 언니의 손이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정말 작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너한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일러. 그놈 콩밥 먹여야지. 내가 다 알아봤어, 언니. 언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언니 이렇게 만든 거 벌은 받아야지. 유일하게 제가 몸이 다치고 제 곁에 있어준 친구가 그 동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동생이 유일하게 저를 위해 발벗고 뛰어주었고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가 남편이었고 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변호사를 만나 다 알아본 것이죠. 전 그렇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가 심각하여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다 보니 이런 걸 알아볼 여유 또한 없었는데 동생이 알아서 척척 모든 걸 진행시켜 주어서 전 동생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답니다. 아니,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냐고. 아, 억울해, 진짜. 집이며 차며 다 뺏기고 하다하다 직장까지 이뤘는데 이젠 나보고 깜빵까지 가라고? 너네 둘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너무한다, 진짜. 뭐? 너무? 그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외모만 볼 수 있고 장인이 된 부인 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최소한 양심과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했어, 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며 네 잘못은 없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벌이야.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한 죄라고 해두자. 너 같은 인간은 깜빵에 가도 정신 차리지 못하겠지만 벌은 받으렴. 아,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라. 아니, 합의해줘, 그냥. 빨간 줄 그을 순 없잖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인데. 나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야. 그런데 난 손을 잃었잖아. 그깟 깜빵 가는 게 그렇게 무섭니? 나보다 무서울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결국 벌을 달게 받기로 하였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얼마나 울던지 참 인간이란 저렇게 나약한 존재면서 이기적인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에 서서 정말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동생과 아직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의수를 차고 지내 많이 적응을 하여서 남들이 보기에 가끔 의수인 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비록 예전과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정말 많이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의 행복을 찾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요즘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 5박 6일이 걸렸네요. 남들에겐 쉬워 보일지라도 저에겐 정말 큰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던데 저 역시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려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시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님을 보며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늘 주말에 쉬는 날이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아동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 역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며 아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며 놀아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였고 소탈한 남편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제 친구들은 봉잡았다고 표현을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너 진짜 봉잡았다.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니? 그래도 그 정도 사는 집이면 시댁이 보통은 아니겠다. 아무래도 좀 격이 같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너 마음고생 좀 하겠는데? 괜찮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고상하셔서 절대 그러지 않으셔. 오히려 잘해주시는걸?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머, 그런 집이 인품까지? 훌륭하단 말이야. 더할 나위 없다 정말. 너 땡 잡았어 기집애.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드신 복을 받나 봐. 아휴, 난 언제 시집 가나? 너까지 가면 난 진짜 혼자인데. 섭섭한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을 하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모진 반대 끝에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남편과의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였지만 저희 아빠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사랑이 뭔지 부모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포기가 안 되었어요. 아휴, 순대 냄새. 아니,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옷이라도 사 입고 오시지. 영훈이 너 옷도 한 벌 안 사드렸니? 아니에요. 영훈이가 사준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사이도는 돈 아닌가요?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깔끔한 거 입고 온 건데 아무래도 42년 동안 장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푸셨으면 해요. 제가 풀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쨌든 영훈이가 그렇게 죽자 사다 매달리니까 허락은 합니다. 참고로 예단은 안 하셔도 돼요. 코 묻은 돈으로 예단해봤자 어차피 제 눈에 차겠습니까? 그냥 몸만 놔도 되니까 그리 하세요. 전 할 말 끝났는데 일어날게요. 엄마, 무슨 매너가 이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셔서요. 어디서 큰 소리야? 가정교육을 내가 그렇게 시켰니?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 나서길? 저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휴,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애비도 모른다더니.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어디 한번 해봐.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죽도록 사과해야 했어요. 형편이야 어차피 다른 형편이니 그렇다 치지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도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 결혼시키는 것에 마음을 무거워했지만 저 역시 꼭 잘 살 거라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패기로 남편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결혼까지 강행한 것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보통이 아니시던데. 뭐 형편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엄마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꼭 그런 집 가서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영훈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제가 진짜 은선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가 지금만 저러시지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요. 어머님, 아버님마저 이 결혼 반대하면 저랑 은선이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한테 등불이 되어주세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겠지. 우리 은선이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줘.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원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나 진짜 보란듯이 잘 살게. 나중에 시어머니가 나 정말 좋아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장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결혼식에 와서 시어머니 표정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수치스러웠지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틴 시기였어요. 하물며 우리 미술관 큐레이터보다도 학력이 낮잖아? 내가 너한테 장가 보내려고 막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영훈 씨랑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도 아들 낳아봐. 내 속이 안 뒤집히게 생겼나? 시장에서 순대국집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말도 안 되지. 저희 부모님 그래도 평생 순대 파시면서 남들 도와 봉사하시고 사신 분들이에요. 좋게 봐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이거든요. 단지 금전적인 기준이 어머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참 돈에 울고 웃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엔 더 교양 없어 보이네요. 뭐? 그깟 순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하여간 오지랖은. 그리고 냄새나게 순대를 어떻게 먹니? 넌 그런 거 먹고 자랐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순대 같은 건 입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 데려다가 그런 거 먹일 생각 마라. 격 떨어지니까. 재수씨 부모님들은 참 좋겠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참나. 시어머님 무조건 격식을 따지셨는데 시댁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고 화랑을 운영 중이어서 그런지 웬만한 집안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모두 알고 지내면서 남편의 짝꿍을 살펴봤다고 하였죠. 그렇게 며느리 자리에 공을 들일 때 하필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구박하시며 늘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가면 심해졌고 힘들었어요. 워낙에 며느리 자리에 기대치가 높았던 분이어서 그런지 저를 미워하는 강도는 줄어들진 않았고 더욱더 괴롭힘의 연속이었죠. 지금 같아선 절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땐 뭐가 그렇게 버틸만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너 이번 주말에 화랑 나와서 청소 좀 해라. 너도 이 집안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림 볼 줄 모르는 눈이니까 청소라도 해.
매일 영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아주 칠렐레 팔렐레 신났지?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분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 청소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저를 부려먹으시는 거라면 하지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걸 알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이 사람이 청소부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대우를 해야죠. 집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 밖에서도 똑같은 대우만 받는다고요. 애초에 허락을 하시지 마시던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는 건데요? 뭐야? 너 영훈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막둥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속상해 한다고? 하!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런 집에 널 시집 보내는 너네 부모님이 양심 없는 거지? 너 임마, 당장 엄마한테 사과 못해?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남편 또한 저 때문에 이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서 거의 손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워낙 특출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항복을 하신 거랍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괜히 이런 결혼을 선택했나 싶었으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해줬거든요. 꼭 분가하자. 엄마도 아마 분가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혹시 분가 얘기도 내 입에서 나온 줄 아시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어머님한테 최대한 예쁨 받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도 참 엄마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에 그래도 울고 웃었던 지난 날이었고 오히려 사방에 적이 많다 보니 저희끼리 참 끈끈해졌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절 미워하면서 왜 분가에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꼬셨니? 분가하자고? 참나. 얼마나 우리 영훈이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분가를 하자고 해? 내 눈엔 보이지 않으면 너 일도 안 하고 우리 영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아까워서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젊은데 당연히 밥벌이는 해야죠. 어머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도 분가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1년만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약속한 대로 나갈게요. 미쳤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넓은 집 아줌마 혼자로 어떻게 케어해? 쟤라도 있어야 잔디 관리며 화분 관리도 하지. 난 이렇게라도 미찌는 결혼한 거 다 뽑아먹을 작정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아. 미치는 결혼을 시켰으니 저의 노역을 뽑아먹겠다는 시어머니의 마인드를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니 남편도 답답해 있고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힌 미운털이 분가로 인해 더욱더 심해질까봐 어머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한 나날이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숙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을 거라면서 늘 저 보란 듯이 외치셨어요. 어쩔 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저와 학벌까지 대놓고 비교해가며 화랑의 작가들을 시수개 짝으로 견주었죠. 잘 나가는 미술 작가들이 자고 넘쳐. 그림 하나 팔면 얼만 줄 아니? 그런 작가로다가 우리 큰아들 짝을 꼭 맺어줄 거야. 막내 아들도 그런 미술가 하나 점지해 주려고 했더니만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큰아들만은 양보 못해. 그런 작가 하나만 잡으면 우리 화랑도 얼마나 면이 서겠어. 저런 애 며느리로 얻었다고. 넌 꼭 엄마가 점지해준 짝으로다 해. 당연하지. 난 절대 실망 안 시켜.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들을 마다하고 갓바리 같은 여자들을 만나게. 절대 실망 안 시켜.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엄마가 너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겠니? 정말 고맙다, 우리 장남. 사실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거든. 신인 작가인데 아주 사모님들이 난리야. 이 작가 그림 사겠다고. 나이도 어리고 센스도 대박이야. 말 나온 김에 자리 좀 마련해줘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역시 우리 장남이다.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 결혼 잘 성사되면 너도 그렇고 나도 아주 체면 서는 거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참 죽이 잘 맞았어요. 허영심이 가득한 것이 아주 똑같았거든요. 내 남편이 저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시아주버님도 어머님의 소개에 따라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것 같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한편으론 시숙에 결혼할 여자 때문에 아주 기뻐 보였답니다. 어떤 며느리가 저 모자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모자였거든요. 너 어떡한다니? 네 형님 될 사람 이 집에 들어오면 너랑 겸상이나 하겠어? 아마 놀랄 거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하고. 널 어디 내놓기 참 창피하단 말이야. 곧 네 아주버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은 꼭 좋은 분이시길 바래요. 어머님처럼 학벌과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은 부자기만 하지 딱히 겸손은 없잖아요. 뭐라고? 이게? 너 이제 아주 기어오른다. 결혼 생활 3년 정도 하니까 이 시어머니 알기가 개떡 같지? 밖에서 만나면 너랑 애랑 난 겸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우아 뒤집어지는데 여하튼 난 꼭지 돌게 하지 마. 확 이혼시키는 수가 있으니까. 네, 어련하시겠어요. 그 형님 되실 작가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모든 것에 속아 결혼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머님 인품, 성품 모두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저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요. 재수씨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저희도 다 격식 차리거든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참 잘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귀로 흘려. 네, 저 역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하는 모든 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이제 좀 이 집에 살았다 이거지? 뻑하면 말됐고, 저놈의 말됐고, 저 입을 그냥 꿰매버려야지. 매번은 아니어도 저도 마음속에 할 말들을 가끔씩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는 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저도 나름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니 시어머니의 루틴을 다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작가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잘 되어가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아유, 그 작가만 잡으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이 화랑도 물려주고 얼마나 좋니?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 얼마나 착한지 몰라.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스타 작가 맞나 싶더라니까. 엄마가 사람 진짜 잘 봤어.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그림이 세령 그 자체야. 사모님들이 환장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고 있느라 아주 죽겠어. 얼른 결혼식이 잡혀야 예비 며느리라고 당당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지. 아마 다른 화랑 관장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다. 그 작가 잡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거든.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 시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웃겼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구나 싶은 게 사실 많이 작아졌죠. 오히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겉으론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척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도시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시고 저 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싶다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고향이 통영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통영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날 장모님,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구경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드리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비우시고 날 잡고 올라오는 게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 거리도 멀어서 명절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숙소도 좋은데 잡아드리고 이번에 진짜 힐링시켜 드려야겠어. 매일 장사에 봉사에 진짜 본인들 삶이 없으시거든. 내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진짜 똥똥 잘 챙겨드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고마워.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아마 엄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사이 잘 얻었어.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들이 통영에서 올라온다고 하니 너무 들뜨고 기분이 설레었습니다. 저 역시 시집 와서 친정이 너무 멀어 정말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사는 게 뭔지 제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보고 싶어 가게까지 비우고 올라오신다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 올라오셔서 저랑 영훈 씨 저녁 식사 다 하고 들어올게요. 저희 저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누가 신경을 써? 너네 부모님 장사 하루라도 빼먹으면 매출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었냐? 참나, 부자 사이 두니까 얻어먹으러 잘도 오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 영훈이가 그 집안 기둥될까봐 겁나서. 저희 부모님 먹고 사실 만큼은 버시거든요.
영훈 씨한테 절대 기댈 일 없으니 그리 아세요. 착각도 자유시네요, 참. 어디 영훈이한테 기대나 안 기대나 보자고. 딸 하나 있는 거 이런 집에 시집 보낸 이유가 있는 거지. 언감생심. 아, 엄마. 그렇게 좀 말하지 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인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좀 기품 좀 지켜요. 돈만 많으면 뭐해? 난 진짜 진선이 보기 창피해 죽겠어. 또 한 번 제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 날이니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멀리서 오면서도 제가 잘 먹는 총각김치와 갓김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아빠가 볼일을 보시러 가고 엄마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필 저와 시간이 안 맞아 저보다 먼저 엄마가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도착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아유, 격 떨어져.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김치를 가져와? 누가 먹는다고 냄새나기 진짜.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지 말아야 돼. 어머니,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도 열어는 줘요. 진짜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격 떨어지는지. 아휴, 네가 열어라. 나 저 꼴 보기도 싫으니까. 사람이 그만이 티를 냈으면 알아도 먹을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냄새나게. 동영에서 김치통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엄마를 열어주지도 않고 보내려는 시모였으나 시숙은 조롱 섞이게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시숙이 문을 딴 순간 그 광경을 보고 온 집안이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숙의 예비 와이프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이뻐하던 시어머니의 예비 며느리였어요. 전 뒤늦게 도착하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했지만 곧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던지 참 웃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말한 사돈댁이 어머님네였어요? 어쩜 이렇게 선생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잘못 본 건가요? 전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 시어머니와 자상한 남편일 것 같아서 결혼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조롱하다니. 그것도 선생님 같은 위인한테 진짜 실망스럽기 짝이 없네요. 해명해 보세요. 아니, 아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안사돈이랑 같이 올 수가 있어? 너 같은 고급집 화가가 이런 순대 장사하는 여자랑 어울릴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 안사돈이 말해보세요. 무슨 빚 같은 거 졌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라뇨? 천만다행이네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참 진짜 못할 짓이네요. 안 봐도 상황 딱 뻔한데 어머님이 엄청 무시하셨던 느낌이네요. 대놓고 환경으로 인해 차별한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기가 막혀. 우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이야. 내가 후원한 학생입니다. 화가가 됐고요. 참. 생색은 아니지만 평생 없이 살면서
버는 족족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고 괄시받을 일인가요? 결혼 전부터 툭 하면 순대 판다고 무시나 해대고 참 너무하네요. 네가 결혼할 상대가 저 남자였구나. 우리 딸의 시아주버님. 참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 내 딸 시집 가면서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때문에 대우도 못 받고 지냈거든. 세상에,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인데 어떻게 무시를 당해요? 아, 기막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지금 갑자기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당신도 똑같아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는 거.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미쳤지. 사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 예비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보육원 후원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희 엄마 순댓가게에 들렀고 마침 도시로 올라갈 계획이 있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 만날 사람은 만나진다고 이런 상황이 꼭 짜맞춘 것처럼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에 특출난 재주가 있던 화가 작가는 화가로 데뷔를 하자마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화랑에 그림을 걸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여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아주버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신 이 화가 작가는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어 아주버님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이중성을 본으로 이 신인 작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아주버님과의 교제를 끝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동영에서 순대 장사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부모 없는 저 역시 무시당하겠죠? 전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재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했는데 당신과 당신 엄마는 화랑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나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며느리라고 하면 내 그림을 사는 사모님들이 당신 엄마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거니까. 정말이지 결혼 전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 이건 계약만 끝나고 다음번엔 화랑에 그림 안 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요. 선생님 후원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고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너랑 쟤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후원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젠 너도 우리랑 걸맞게 상류층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 편을 드니? 넌 저 사람들과 이젠 다른 류의 레벨이 된 거라고. 말 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했나요? 이제 계약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말 조심해요. 그리고 당신 며느리 될 일 절대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아요. 오늘로써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절대적으로 그 집에 시집갈 일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동안 참았던 엄마의 화가 폭발했고 엄마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열어젖히며 시어머니에게 김치 따기를 선사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랐지만 참 통쾌했고요. 시어머니는 김치 따기를 맞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우와 뒤집어지는 척을 하던 시어머니는 김치 국물을 쫄딱 맞고 악을 쓰는데 그 모습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광경이었거든요. 얼마나 우습고 웃음이 나던지. 어머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지금 이런 김치 국물을? 아유, 어떡해. 아줌마, 물 좀 가져와요, 어서. 김치보단 똥벼락이 어울리지만 김치로 끝낸 걸 감사하게 여겨요. 너희 집에 이대로 붙어 있을 거야? 엄마도 이제 싫다. 널 위해 참았지만 오늘 정확히 알았어. 이 여잔 갱생 불가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아마 노년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야.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또 없지. 그러고 살아요. 평생 남이랑 저울질하며 우아 떨고 살라고요. 나도 싫어. 영훈 씨랑 상의해서 나와야지. 오늘 느꼈어. 어머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말이야. 진짜 정말 추악하네요. 선생님, 얼른 가요. 이런 데서 모멸받으실 분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마요.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못하겠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편 또한 이제 때가 됐다며 어머님께 손절을 날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였고 잘 나가는 화가 작가는 그 집안과 결혼 준비를 올수도판 뒤 저희 어머님 라이벌 화랑에 그림 전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워낙 좁다 보니 저희 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아니, 저 화랑 관장이 그 젊은 작가 자기 아들로 짝지어주려고 한 다음에 작품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그래? 그 젊은 작가를 들어앉혀서 되겠냐고. 참나. 그리고 그 집 막내 며느리인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난리였다. 얼굴이랑 다르다니까. 어머. 그러게 나도 들었잖아. 앞에서는 사모님 해가면서 그러더니 집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 앞뒤 다르다고 하는 거지. 아유, 그 젊은 작가 그림들은 다른 화랑에 이제 전시되나 봐. 부잣집 사모님들도 정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저희 어머님 화랑에서 그림을 사기보다는 다른 화랑들을 가서 그림을 구매하신다고 신인 작가분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며 고마워하였죠. 제가 다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거둔 친절로 인해 여러 사람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저희 남편과 전 지금 분가 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분가 후 임신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시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점지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곧 40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업계에선 소문이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들은 절대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우스운 꼴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주말에 봉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저희 엄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말이죠.
날씨가 쌀쌀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